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청년의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외대 박재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랑동의 윤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저희가 굉장히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좀 바빠요. 네. 20주년 준비가 있어서 저희가 창간한 지 벌써 20주년이 돼서 이번에는 좀 생일 잔치를 크게 하려고 네. 기사하면 오늘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기는 해요. 네. 제가 리뷰가 몇 개 안 올라오지만 리뷰를 또 봤더니 저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저음을 좀 없애달라고. 네, 저도 봤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좀 불가능한데 그분의 리뷰를 잘 보면 차의 우퍼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 쓰신 분한테 우퍼를 없애라.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베이스를 죽이는 방법으로 좀 해결해 주십사. 저희가 뭐 열악합니다. 저 잠깐 고민했거든요. 제가 아마추어여서 잘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오디오가 고급이신 분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기술자분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그냥 이퀄라이저에서 이렇게 그 부분만 저기 사실은 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기 믹서기에 뭔가 있는데 저희는 나머지 버튼들은 모릅니다. 딱 두 가지 버튼. 켜고 끄는 거. 송수영 기자 공부해서 아무튼 노력을 해보고. 네, 제가 어떻게 저음 좀 해결할게요. 아니, 중요한 거는 그 저음을 죽였는지 확인을 못 하시잖아요. 여기 장비로서는. 그러니까 저는 저음 문제보다는 네. 음성 녹음만 그 크고 작음이 큰 차이 없었으면 하는 맞아요. 바람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잖아요. 네, 오늘도 저희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드리면요. 저는 이분을 보면 대변인이라는 말이 먼저 좀 떠올라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내셨고, 그 전국 의사총연합 대변인을 역임하셨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안 하셨지만 그 자리를 역임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의 주목을 받으셨는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치인으로 좀 변신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선진당, 지금은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선진통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다가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그것도 1번으로 배정받으셔가지고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연이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네. 히포크라테스 진행하네요. 어떠세요, 의원님? 처음에 의원님께서 저희가 영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 너무 하는데. 이쁘게 네. 이렇게 사실은 워낙에 그 대변인 하시는 분들이 미인이신 분들을 모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카메라를 워낙에 많이 받으셔야 문 되니까. 의원님은 유명하십니다. 의료계에 거의 누구를 비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살짝 지금 고민인데 여러모로 약간 민감한 어쨌든 간에 아무튼 최고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고의 의사 협회 대변인 중에서 최고의 미녀셨다라고. 이거 버벅 안 되고 좀 빨리빨리 말씀하시는 진실성이 진실인데 의원님을 미녀라고 표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신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당기는데요. 제가 그 말씀 맞네요. 왜냐하면 의사협회 대변인 중에 최고의 미녀라고 하셨죠. 여성이. 의사협회 100년 역사상 여성 대변인이
저 하나밖에 네, 없었죠. 아, 그래서 잠깐 멈춰.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뒤통수를 땡겼는데 어떻게 수습하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이쁘게 사실은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 아니세요? 네,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네. 평소에도 네. 굉장히 좀 네. 예쁜 옷을 아니, 입고 이게 다니시죠. 패셔너블하신. 스타일리시하신 아니, 그러니까 분이시죠. 또 얼굴이 되시면 또 뭘 입어도 다 그렇긴 네. 하죠. 잘. 아니, 내가 이렇게 나갔으면 좀 수위를 조절해 주셔야지. 예쁘게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녹음인지 모르고 녹화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다면. 사실은 어제 송수영 기자님께 여쭤보라 했어요. 네. 우리 사무실 통해서 네, 네. 배경이 무슨 색이냐. 그러니까 배경하고 대비되지 않으면 또 이게 스튜디오 네. 녹화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네, 네. 이제 그거 여쭤보라 했더니 초록색이라 하더라고요. 네, 짙은 초록색. 예. 그래서 이제 그거만 피해서 입는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곤색의 컬러가 지금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녹음만 들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오셨을까 궁금해하실까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장을 입는 게 좋잖아요. 네. 예, 이제 아직 그 공식 회의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개원을 했기 네. 때문에 정장을 입는데 곤색 자켓이고 컬러는 청록색입니다. 그래서 배경과 조화는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쁜 증거 꽃 화면으로 일지도 네, 있고요. 남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네. 이걸 좀 이 지금 오늘 녹화분을 영상으로 스케치 영상으로 좀 담고 있는데 네. 그 영상의 의원님 모습이 제가 네, 담을 하루 것 즉석에서 같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다가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불편해지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불편해지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해라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서 불편해진 거요.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예, 이제 사실은 혼자 밥도 먹고 혼자 택시도 타고 혼자 뭐 쇼핑도 하고 뭐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조금 털털해서 이게 소탈하다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털털하다라는 게 저래도 되나 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조심이 되는 이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생겼다. 이제 그리고 혼자 다녀도 알아보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총선 전에 네. 그 한 일주 전에 이제 각종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3개, 4개 방송사 토론회를 총선 직전에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90분짜리, 100분짜리 토론회를. 그러다 보니까 시민 또 국민들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런 정도고요.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참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잘했다요. 네. 국회의원이 되기를 잘했다보다는 네. 그 사실은 제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지만 그 삶이라는 게 쭉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그 연속성에 맞는 자리에 왔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예.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비례대표 1번 네. 이게 정당에 있어서 비례대표 네. 1번이라는 게 상징성이 네. 상당히 크잖아요. 네. 어쩌 보면 그 정당을 나타내는 얼굴 총선에서는 그렇게까지 여겨지는데 자유선진당 지금은 선진통일당 1번을 배정받으셨었어요. 네. 네. 그 이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계에 네. 입문하게 된 네. 이유도 좀 궁금하고 계기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1번을 받으셨는지. 네. 어쨌든 그 비례대표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비례대표는 그 직능의 대표성, 또 정책의 전문성, 또 사회계층의 다양성 세 가지를 반영하는 국회의원, 네. 이제 비례대표 정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적인 정의에 의하면 제가 직능의 대표성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일 뿐만 아니라 또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또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의였다라는 점,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또 아시겠지만 뭐 한국 여자의사회 공보이사도 했고 네.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뭐 재활의학회 홍보이사 뭐 등등 했기 때문에 직능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정책의 전문성 역시 재활의학회에서나 의학회에서나 의사협회에서 또 공보, 대변인, 또 정책 뭐 관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발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회계층의 다양성은 의사가 전문직을 대변한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제 비례대표가 거의 당선 순위의 가능성이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까지는 배려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제가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장애인을 대신해서 하는 역할까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비례대표 1번을 저한테 배정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저한테 기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느 누구도 비례대표 1번에 저를 배정한 취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 쪽에서는요? 예, 제가 네. 거꾸로 비례대표의 원래 취지에 맞게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자유선진당은 이제 지역의 정당이었고, 네.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 충청 지역을 대표했었고, 또 이제 보수의 가치를 반영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충청 지역 출신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충청 지역민들이 왜 충청 지역민도 아닌 분을 반영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견도 있었다고 들었고, 또 그 의사라는 전문직을 어느 정당에서도 비례대표 그쵸. 1번에 반영하지 네. 않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사회 약자를 앞에 내세우는 당과 달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에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이런 걸 했을 때에는 우리 당이 지역 정당에서 전국 정당화로 가고,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민생에 있어서의 복지, 또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이런 부분을 중요한 가치로 반영을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또 의사 선생님들도 우리 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유선진당, 예. 선진통일당과는 그 전부터 좀 인연이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대변인을 맡기 전까지는? 예,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보면 그 정당에 대해서는 뭐 지역별로도 그렇고 가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저는 무슨 지역 편향적인 그런 선입관은 전혀 없었고요. 단지 그 보수의 가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좌우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측에 가까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과 무슨 정책 토론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측에 가까웠다고는 할 수 있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원래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배경은 이제 교육이 배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80학번이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고, 예. 절대로 얼굴을 뵀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초중고 교육이 많이 배경이 됐고, 또 집안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측 혹은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는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유선진당에 들어오게 된 것은 작년 11월 말에 그 이제 자유선진당에서 한 2주 정도 대변인이 공석이었습니다. 네네. 잘 아시는 우리 당에는 그 대변인이 좀 튄다 뭐 이런 식의 어느 프로에서 앵커 멘트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예전에 이제 지금 탤런트 하셨던 심은아 씨의 남편인 네. 지상욱 씨도 네. 대변인을 했고, 또 오랫동안 대변인을 한 분이 이제 박선영 의원님이 의원. 3년 네. 반 정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중에 또 여러분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통적으로는 그 의원 출신이 대변인을 해왔는데 2주 정도 공석인 상태에서
꼭 원내 의원 아닌 대변인도 외부에서 찾아보자 이런 조금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시각을 돌려서 대변인을 찾던 차에 우연히 이제 의료계의 선생님께 이제 의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루트로 대변인 하실 분을 물색을 했다고 하고, 근데 그 여러분들이 우연히 또 저를 중복 추천했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대표였던 심대평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됐고,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제 경력이나 저랑 면접 아닌 면접 이걸 보시고 대변인직을 하겠냐 해서 제가 11월 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당에서도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였던 게 이제 2주간 공석이라는 게 당에서는 공당으로서 대변인 공석인 게 굉장히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 찾고 있었고, 그래서 결정을 한 1주 이내, 2, 3일 이내에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재활의학 교수로서 20년 근속하고 20년 뭐 한 5개월 그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학교 정년까지는 한 15년 남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의사협회 대변인 뭐 등등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특히나 대변인 역할이 굉장히 조금 몰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공당의 한 정당의 대변인 역할이 교수직과 병행하거나 휴직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급하게 사직을 하고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실 때는 대변인만 제의받으신 거지 그 이후에 뭐 비례대표의 제의나 이런 거는 없으셨던 건가요? 이제는 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공식적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정당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할 때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변인으로 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제가 사직을 하면서까지 갈 때에는 대변인을 마치고라도 저 스스로도 어떤 제 길을 바꾼 거잖아요. 정치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저 자신에게도 그런 약속을 한 것이고, 당에서도 뭐 대변인 역할을 제안한 것은 맞고, 어떤 뭐 비례대표 1번이라든가 그런 걸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정치적인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대표께서는 아셨죠. 근데 뭐 제가 무슨 당에 부담이 될까봐 저는 사직을 했고 그렇게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았죠.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당시에 자유선진당이 공석이었고 급하게 찾았던 거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문 의원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어쨌든 대변인을 맡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원래 교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만둬야 되고 완전히 이제 정치인으로서 가야 된다는 결정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승낙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의원님이 되셨는데, 원래 정치 쪽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좀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교수로서 이제 정치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교수로서 정치인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의협신문에 칭찬 릴레이로 제 기사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좁고 깊은 길을 가는 의사에서 어찌 보면은 얕지만 넓은 길을 가는 의사로 어느덧 변신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재활의학 교수, 또 소아재활을 이제 전공하는 교수로서 사실 교수의 본분이 교육,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육, 연구, 진료가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누구보다 충실했고, 또 한때는 그 성과가 우리 교실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인정받을 정도의 것을 해왔는데,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논문도 해외 논문도 제일 많이 썼고 진료 업적도 가장 좋고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게 해왔고 근데 이제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시점이었는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원내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라든가 무슨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제 원내에서 이제 여러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외부에서 일을 찾을 때 이제 저를 많이 추천을 하게 돼서 이제 뭐 한국 여자의사의 공보의사, 서울시 의사의 학술의사 이렇게 외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좁고 깊은 일을 하기보다는 이제 분야가 넓어졌던 거죠. 그래서 분야가 넓어지면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제가 어떤 한 가지 길에만 이렇게 시각이 가지는 않았고요. 분야가 넓어지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다양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재활의학을 하니까 재활의학을 하면서 저는 재활의학은 그렇거든요. 의료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재활을 넘어서면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이 이루어져야지 완벽한 재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아재활 분야에서 의학적인 재활을 위해서 정말 명의다 할 정도로 진단도 하고 치료 또 조언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 제도적인 게 굉장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예, 제도나 정책적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학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고 또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해도 이제 과정에서 왜곡이 되고 변형이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봐서 저는 정말 장애인을 위한 재활을 위해서라도 제가 어떤 정책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의사의 고유의 길을 버리더라도 그런 길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보람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왔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겠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정치를 뭐 하게 됐다는 것을 선진당의 대변인을 수락함으로써 이게 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거를 일주일 이내에 3, 4일 내에 어떻게 결정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재활의학 전문의로서 제도나 정책,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길이 있으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계에서 여러 역할을 하면서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반영한 정책이나 입법, 사법 이런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길이 있으면 그 길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의사로서 예를 들면은 그 의학적인 지식이 가장 전문가로서는 중요하잖아요. 전문가적 식견. 전문가적 식견 이외에 저는 의료 현장의 일을 의료 현장이라는 건 저는 의사 선생님만의 시각이 아니라고 절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입장 또 환자와 충돌하는 것조차도 현장의 문제잖아요. 의사 선생님의 입장, 환자의 입장 또 뭐 주변의 보건소라든가 심평원 뭐 등등 부처 의료가 사회와 부딪히는 것도 이제 의료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꼭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시고 기회가 오면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헌신하는 게 나의 그 뭔가 역할이다라는 생각의 연장선에서 정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오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한번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요. 저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간 거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큰 쓰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긍심을 갖는 게 누가 생각하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대변인 무슨 이사 이렇게 보면 직함이 보면은 정말 누가 그랜드 슬램을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의사협회 뭐 의무의사 공보의사 대변인 했고 의학회 정책이사 했고 뭐 한국 여자의사의 공보의사 했고 서울시 의사 학술이사 했고 재활의학회 홍보이사 했고 소아재활 발달 그 이사장 했고 그러면 지역 의사회는 교수가 하는 거는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 의사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직함은 다 가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경력을 써놓으면 이 사람은 직함에 연연해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결국은 종합되게 쓰일 수 있는, 쓰임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쓰임을 이용하는 것도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준비가 돼 있으면 저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을 때 제가 결정할 수도 있고 제가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정치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정치라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연속인 것 같더라고요. 정치야말로.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변인이 됨으로써 정당에 들어갔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당인으로 시작을 했고, 네. 비례대표를 받기 위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에 오른 것도 정당의 선택이고, 1번에 배정한 것도 정당의 선택이고, 또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을 받아서 된 것도 선택이고,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만약에 지역의 정치인으로 간다면 그때도 제 결정도 있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은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나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저의 결정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기 위한 준비와 결정은 제가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문 의원님이 또 급격한 또 변화가 있으신 게 6월 1일 날 그 선진통일날 정책위 의장을 또 그죠. 맡으시게 네. 됐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 같아요. 초선 의원이 선진통일당이 좀 규모가 작긴 해도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비중이 큰 자리인데,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그거는 제 뭐 능력을 봐서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제 여기선 자랑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자유선진당에서 선진통일당으로 되면서 지금 의원수가 5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자리가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 겸 정책위 의장, 뭐 대변인, 뭐 사무총장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기는 한데요. 그 이제 대변인은 이제 원내 대변인이 있고 원외 대변인이 있는데, 원내 대변인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거고, 원외 대변인은 국회의원 아닌 분으로 대변인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 할 때는 원내 통틀어서 그냥 제가 혼자 했었죠. 근데 이제 원내로 이제 투톱 체제로 가면서 제가 원내 대변인을 하게 된 거고요.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정책위 의장이라는 역할을 하나 더 주신 거죠.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준 거라는 얘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벅차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은, 이제 총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대변인이 알려야 되잖아요. 알리기 위해서 우리 총선 공약을 준비하거나 발표하는 역할을 쭉 해왔기 때문에, 뭐 다른 의원님들보다 제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많이 접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대선까지 가려면 그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뭐 감히 거부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겁니다. 예. 이게 대변인도 무척 바쁘잖아요. 네, 예. 거기다 정책위 의장까지 같이 맡으셨으니까 네. 하루 일과가 상당히 바쁠 것 같으세요. 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하루 일과가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 예, 그러시죠. 5월 30일 날 이제 개원을 했죠. 네. 개원을 했는데 이제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니까 오늘이 6월 14일이죠. 예. 딱 2주 됐는데요. 네. 그 2주 동안 사실 거의 하루 중에 3분의 2 정도는 오히려 우리 당내 활동이 더 많습니다. 당내 활동이 일단 공식 회의, 공식 회의가 있으면 보통 아침 9시 반부터 회의가 있는데요. 뭐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뭐 그런 회의를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인재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으로 되셨죠. 예, 그분 공식 활동을 이제 수행하는 게 이제 정당 공식 활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님과 함께하는 뭐 인터뷰, 공식 인터뷰에 배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외부
뭐 최근에 활동 중에 그냥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런던 올림픽이 7월에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런던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수촌 방문을 뭐 한다든지 뭐 그런 대외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을 선수촌에서 선수들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예. 또 이제 기자단들과 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당에 들어가서 오후에 회의 한 차례 더 하고 그래서 국회로 돌아오면 3시 반 4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좌관들에게 이제 미리 이렇게 지시했던 것들 확인하고 그때부터 조금 저녁 늦게까지 이제 오히려 제가 해야 될 입법 활동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입법 활동을 하는 그 직능인이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거든요. 직업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법이나 의정 활동에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은 우리 당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잘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예민한 질문 네.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의협에서의 활동이 이제 사회 활동의 하나였고 현장의 기회였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하신 경만호 회장님에 대한 약간의 고마움을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대변인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의협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의협에 대한 굉장히 비판을 목소리를 높이던 전국의사총연합 전희총 대변인을 수락하면서 의협 대변인직을 버리고 가셨습니다. 물론 오래 수행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이야기들 이제는 좀 그 뒷사정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도 그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일단은 의사협회에서 전의총 대변인으로 갔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의사협회 그 이사 임기는 보장된 것은 3년이잖아요. 근데 네. 보장된 것은 사실 3년이지만 회장님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든지 아니면 이사님이 회장님이 권한에 따라서 그 이사를 그 보직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의사협회 의무이사 1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보이사 대변인으로 갔던 것은 전임 공보이사 대변인님이 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시게 됐죠. 근데 그때도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를 공보이사 대변인으로 임명을 해주시면서 또 대외적으로 뭐 의협 100주년 역사상 뭐 첫 여성 대변인이다 그리고 뭐 홍보도 되게 많이 해주셨고 네. 또 그 당시에 그 의무이사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했던 것을 인정하는 거다. 뭐 언론에 그렇게 브리핑도 해주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공보이사 대변인 역할에 대해서 저는 되게 자긍심을 가졌어요. 의사협회 어쨌든 1년 있었는데 1년을 남은 상태에서 제가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을 이제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정은 제가 했거든요. 제가 공보이사 대변인을 사임을 하게 됐는데 뭐 사임을 하게 된 것은 공보이사 대변인을 하고 싶지 않아서 사임을 한 것은 아니고 그 회장님이 당시 보직 변경을 제안을 하셨거든요. 의무이사로 다시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무이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현장의 일을 알 수 있었던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의무팀이라고 협회에서 있는데 제가 의무이사 일할 때 일하기가 정말 좋았다. 제가 다시 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직원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공보이사 대변인으로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 하고 보면 남은 1년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되게 많이 있었죠. 근데 회장님이 공보이사 대변인으로 가라고 했던 거는 그 당시에 회장님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대의원총회 끝나고 네.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으로 저보고 이제 가고 공보이사 대변인의 역할은 어떤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자리가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회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회장님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회장님의 결정이니까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으로 정치적인 결정으로 공보이사 대변인을 뭐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자리를 주고 뭐 저한테 의무이사를 제안을 하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저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기는 한가 봐요. 아주 배경 설명을 아주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그거는 회장님에게 욕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무튼 이제 공보이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그만두신 거죠. 그리고 경 회장님에 대한 그 고마운 마음도 아직 있으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희총 대변인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은 그 부분은 그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의외였던 거는 전희총 대변인직을 수락을 하시고 일단은 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분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사퇴한 이후에 전희총 대변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근데 임기가 이제 4월 말에 의협 공보이사 대변인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초 돼가지고 제가 공보이사 대변인 하면서 이제 가장 불편하게 지냈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원보 감사님. 말씀드려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원보 감사님이 이제 집행부, 특히 이제 회장님에 대한 회계에 대해, 회계 감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협회와 항상 대척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회장님을 대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항상 많이 대변인의 숙명인 것 같아요.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거짓을 말한다. 그 인격적으로도 저를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뭐 대놓고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중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뭐 오해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노한교 회장님은 개인적으로는 뵌 적이 그때까지 거의 없었는데 노한교 회장님은 항상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어요. 마이크를 사이에 두고 항상 만났죠. 노한교 회장님은 우리 경만호 회장님을 공격하고 그러면 제가 대신 대변하고 그런 자리에서 많이 만났었죠. 그리고 이제 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그 글싸움을 좀 했어요. 글싸움을 플라자 글싸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노한교 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한번 뵙자고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공보이사 대변인 끝나고 이제 통화 한번 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노한교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공보이사 전희총회 대변인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첫 번째 만났는데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딱 공보이사 끝나자마자 아니 이제 한두 시간 말씀을 나눈 끝에 첫날인데 그런 거랑 다름이 없죠. 저도 이제 가끔 비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만난 끝에 결혼하자 하는 얘기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는 한두 시간 했지만 첫 번째 만남인데 마지막 끝에 대변인 전희총 대변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얼마나 고민을 아니 근데 그때는 고민이 아니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여서 그냥 웃고 말하죠. 그게 진담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니까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 결혼하자가 아니라 맨날 싸우던 사람이 결혼하자 그런 상황이니까. 아니 그랬죠. 근데 그러고 대화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 노 회장님이 그런 면에서 일적인 면에서도 신뢰를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그러면서 농담처럼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대변인 언제부터 할 수 있냐 막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할 수 없는 일인 거는 저는 전희총회 대변인을 수락하는 순간 제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으로서 했던 것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부정이 되는 거고 수락은 안 하신 거라. 수락 안 하셨죠. 수락 안 했죠. 제가 부정하는 거고 부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수락을 안 했는데 발표가 된 건가요? 결론은 그래요. 부정하는 게 됐고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저의 진정성은 뭐냐가 되잖아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만호 회장님과 1년 있었던 일은 일대로 가고 전의총에서 예를 들어 노한교 회장님이 대표님을 그렇게 우리 경만호 회장님을 그렇게까지 공격했던 것을 이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전의총 일반 회원들의 시각을 알게 됐잖아요. 제가 의협 공보이사 대변인으로 하면서 제가 의료계의 모든 사안이나 모든 의견을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저는 의사협회 임원들이잖아요. 다 의사협회 모든 직능단체 회장님, 시도의사 회장님 모든 임원들의 시각에서만 보고 한 거죠. 중앙에서만. 근데 회원들의 시각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에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과 국민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의총을 알게 된 것이나 노한교 회장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요.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서로 극과 극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해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정말 이런 알게 된 계기가 돼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공보이사 대변인을 하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백예종군? 내 심정으로 뭐 전의총이나 노한교 회장님과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총선에서 의료계에 정말 특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이걸 두고 뭐 이런 그 정치적 기반이 의원님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의료계만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입지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좀 장애로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저를 제외한 다른 의사 출신 초선 의원님들이 인터뷰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정 단체의 로비스트가 아닙니다. 로비스트를 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말씀은 무슨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저를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누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 말씀은 저는 맞는 말씀이기도 하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출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사 출신이고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출신이고 하지만 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의사 출신이 아닙니다.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출신이 아닙니다. 또 의료계의 힘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저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만큼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사 출신이다, 뭐 재활의학 전문이다, 그 다음에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을 했다 하는 것들이 저의 무슨 이름표, 저를 돋보이기 위한 이름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저는 의사협회 공보이사 대변인 할 때 뭐 의료계 내 여러 직능에 조절하는 것을 많이 받고 의료단체 전문 단체 간의 조절도 해왔고 시민단체와도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활동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같은 의사 출신 중에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경험한 사람의 차이는 어느 것이 낫겠어요. 예. 저는 그런 경험들이 더 의료계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쁘게 받아들일 거고 그게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를 계산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것을 다 자산으로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책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책임이 무거울수록 저는 저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다른 뜻은 아니고 책임이 무거울수록
제가 더 노력을 할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지를 한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내가 지지를 했으니까 모든 일에 의사 편을 들어줄 거라 그런 기대를 하면 그럼요. 안 되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말 그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인데 대의를 추구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얘기를 이제 의원님의 뭐 정치 입문하기 전에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의원님으로서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에 가서 추진하시고 싶은 아무래도 지금 저희 방송은 보건의료계 쪽 종사자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니까 보건의료 분야 예, 관심 있는 정책이나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제가 시간을 지난번에도 저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른 건 못해도 이런 거는 꼭 하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보건의료 쪽에 하나 하고 또 보건의료 그쪽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외의 분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겠다.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보건의료 분야와 보건의료 이외 분야요. 예. 보건의료 분야도 이제 범위가 조금 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지금 장애인 복지법은 있죠. 네. 근데 장애인 복지법은 있는데 장애인 복지가 곧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아닌 부분이 있어서 뭐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보건법처럼 장애인 보건법의 영역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재활병원이라든지 몇 가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서 장애인 보건법의 독립적인 부분 아니면 장애인 보건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장애인들을 네, 위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법안은 사실은 저희가 보니까 18대 국회 때 보니까 보건복지위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요. 전반기에는 30%가 발의된 것은 30%가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후반기에는 10%도 통과가 안 됐거든요. 네, 발의 건수는 엄청난데.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법안 발의 건수에 너무 집착하는 부분이 네. 첫 번째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초선 의원 예, 소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예. 건수에 너무 집착하는 게 첫 네.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직능 간의 이해관계나 재원이 드는 부분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건수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능 간의 이해관계나 또 재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법안은 사실 통과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만 직능 간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재원이 들지 않더라도 직능 간의 이해관계도 돈과 관계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해타산이. 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거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안들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으로 발의할 뿐만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의 요건 중에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사의 자율권을 이제 강화하는 법안이 있을 거고 또 직능 간의 뭐 역할을 조정하는 법안이 있을 거고 또 뭐 환자의 선택권이나 건강권을 뭐 중요시하는 법안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의 균형을 좀 잘 찾을 수 있도록 법안에 이게 막 제가 발의 건수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또 꼭 제가 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에서 다뤄지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그런 몇 가지 평가 척도를 가지고 좀 균형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 의료 현장을 알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의료윤리, 생명윤리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건복지위 관련된 법안은 저는 회의록을 쭉 다 보거든요. 보면은 정말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거나 너무나 논의나 중요한 관점에서 논의되거나 의견 피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생략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게 과정을 소중하게 해 나가서 꼭 제가 발의하지 않은 법안이라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윤건 대표님은 뭐 이 기회에 뭐 하나 의원님한테 약속을 하나 뭐 사실 받아 놓으시죠. 뭐 딱 그 환자들 입장에. 환자들 중에서도 비형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있어서 차별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네.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뭐 법을 개정하거나 지금 뭐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비형간염뿐은 아닌데 사실 네. 좀 아까 이제 이해관계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 정권부터 좀 깊이 논의되는 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에 관련된 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비형간염 보유자 취업 관련된 공청회를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의협이랑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의협에 계셨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셔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실은 2005년도 6년도에 법을 여러 개를 바꿨는데요. 결국 핵심은 기업의 자율권, 그러니까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자유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런 거랑 부딪혔거든요. 근데 그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비형간염뿐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만성질환 환자랑 다 엮여 있는 문제라서 뭐 이게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게 고민했던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그 근로자 채용을 할 때 건강에 대한 질문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채용한 이후에 근로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서 그것도 이제 산업의학 전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불행하지만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고용주가 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 의사가 그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구하기도 좀 이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산업의학 전문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만나보니까 이상하신 선생님들하고 산업의학 하신 선생님들하고 그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장애인을 선생님께서 모셨기 때문에 또 그 사이쯤에 있으실 것 같은데 임상하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산업의학이나 아니면 재활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취업에 관련된 소견서나 이런 거 쓸 때도 실은 의사 선생님 소견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임상하신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 뭐 2, 3년 전에 청년회사도 실린 적이 있지만 비형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학생이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었거든요. 등교가 이제 거부된 적이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기숙사뿐이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쓴 적 있었어? 통학도 못하게 학교 오지 마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소견서에 전염성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될 가능성 진단서에 그렇죠. 소견서에 근데 전염 가능성이 0%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미묘하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0.몇몇 %도 뭐 0은 아니니까. 임상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할 확률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위험인데,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쓰는 용어의 차이와 이럴 수도 있다와 일반인들이 보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갭이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원 선생님들이 그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할 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머리 아파하고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 말이 괜히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말을 계속 안 해왔으니까. 그러게요. 오늘은 진짜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살려도 돼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논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도 한번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한번 조사가 좀 이제 들어와서 또 정부에서 그 국무회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득 의원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하자 그래서 신상진 의원님이랑 그때 만났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차별금지법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이번 정권에서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었고 또 그 전 정권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묶여 있어요.
네, 이게 문 의원님한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아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개정되고 뭐 이런 거 좀 선생님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장애인 쪽하고는 워낙 관련이 큰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 거냐, 장애인 차별금지법 따로 할 거냐 했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이것만 따로 하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과정 좀 아실 것 같아서 좀 확대해서 장애인뿐 아니라 넓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해 당사가 너무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멈춘 이유가 뭐였냐면은 보수 종교계에서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그거랑 묶여 있어서 묶여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큰 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기업들은 뒤에서 이렇게 통과 안 되도록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앞으로 이런 그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짊어져야 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 들어보신 그 문 의원님 저는 이제 말 끊어 죄송한데 앞에서 그 다른 의원님들 다른 이제 의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뭐 나는 의사의 대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쭉 설명하셨을 때 전 느낀 점이 뭐였냐면, 의협이 다른 직능단체와 좀 다르게 좀 내부 사정이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사회 내부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그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더 잘하는 내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윤 대표님이 자꾸 그러니까 의사 아니에요? 막 이런 이름을. 아니, 워낙 복잡한데 그거를 조율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다른 직능단체와의 갈등을 이렇게 조율하는데 더 잘 하시지 않을까. 문 의원님이 탁월하실 거다. 그런 좀 결론은 기대가. 빨리 얘기했어야죠, 앞쪽에. 그런가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은 국회의원이 제일 큰 전 덕목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관계를 좀 조절을 하고 많은 정책들이 결국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제대로 꽃을 못 피우거나 아니면 좀 왜곡이 되거나 하는데 뭐 그런 걸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오늘 말씀드린 것 기대가 굉장히 많이. 실장님이 뭐 요즘에 언론에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치료 병용제 얘기도 있고 해서 많이 찾아놨습니다. 스크래비만큼 해놨고요. 우리 교수님 실론도 다 보고 왔고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다 말씀 못하셨어도 제가 좀 보고 나중에 민원을 찾아가야겠네요. 예, 언론 인터뷰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치료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예. 네. 준비하고 계신 관련 법안이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지금 좀 워낙 뭐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긴 했지만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분쟁 조정법에 대해서도 이제 협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감한 사안들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이제 개정되는 시점에서는 의협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 분쟁 조정법을 만든 복지부조차도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준비는 해놨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분쟁 조정법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그 응급의료 조정법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문제인데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중재위원회 뭐 위원수 구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응급의료법과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한 10개쯤 만들어 놨고요. 근데 뭐 법안을 바로 하기보다는 이제 뭐 공청회라든가 좀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 의원님이 의사 출신으로서 직역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그 부분을 뭐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숨겨두지 않겠다, 떳떳하게 이렇게 돌파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맞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응하겠다는 게 응급의료도 그렇고 그 의료 분쟁 조정법도 그렇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중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네. 의사 사회의 네.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포괄수가제로 의료계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지 좀 이 경색된 문 의원님 얘기를 듣기 전에 저는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의 편협한 시각도 좀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의사들도 갑자기 몸을 던지셔서 방송을 살려주시는 의사들이 입장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그거를 저 우리 편이 아니네, 저쪽 편이네. 배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또 얼핏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포괄수가제 관련해서 TV 토론 프로그램에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한번 나왔나 봐요. 심평원 쪽. 프로에도 나왔었죠. 저희 희구라에도 예, 초대했었죠. 그런데 이 의료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겠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풀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혹시 그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야지 그냥 의사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배척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오히려 의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의사사회 바깥에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절충을 하자, 이렇게 풀어나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좀 의사들도 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 의원님이 얘기하시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포괄수가제의 무슨 그 이론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결국은 그 언론에서 이제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은 일단 재정의 문제와 진료의 질이 답보되느냐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근데 사실 재정 문제도 중요하고 진료의 질을 답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주장이 균형을 갖추면서 계속 논의가 돼 왔는데 이제 어제 그제는 그 수술과 연관된 문제가 이제 수술 거부라는 단어로 떠올랐잖아요. 사실 의사 사회는 수술 거부는 아니고 수술을 할 수 없는 하거나 포기다라고 수술을 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신 건데 어제 그제 헤드라인 뉴스는 이제 수술 거부. 뭐 의협 뉴스가 9시 뉴스하고 조간에 다 헤드라인을 차지한 건 굉장히 오래간만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수술 거부라는 키워드가 세상이 의료계를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나 뜻은 다 지금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 결과 수술 거부. 근데 그것도 들여다보면 수술 포기 혹은 수술을 선택적인 수술에 대해서는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은 그 수술의 질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수술은 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사실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수술을 거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되고 이제 그 결과만 어필되는 건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의협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 과정까지 조금 전달이 되려면 이런 메커니즘을 정말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요번에 그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일단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게 의료계라기보다는 이번 의협 집행부의 향방이나 이제 결정인데 어쨌든 포괄수가제라는 부분을 그 지불제도, 진료비 지불제도의 일환으로서 논의를 해가야 될 시점이고 또 복지부와 또 대화의 창구로서 파트너로서 좀 당당하게 서보겠다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 또 사회가 보는 시각에서 조금 이번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중간 단계가 생략된 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협회가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 예를 들어서 국민도 포괄 수가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국민의 편에서 이 질이 답보되지 않은 수술은 국민도 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든지 유예를 하겠다든지 그런 좀 단계적인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랬을 때 사실은 복지부와 대화도 되고 뭐가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채 지금 결과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의협의 입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거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빠른 결정과 대처가 필요하다. 성급 신중하지만 네. 조금 더 빠른. 예. 저는 뭐 의협의 입장은 전혀 뭐 그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올해가 대선의 선거의 해거든요. 예. 전 그런 측면에서 네. 이번에 어쨌든 이 지불제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의 공과를 상관없이 어쨌든 이런 보건의료 정책 자체가 국민들한테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슈는 되고 있다라는 네. 측면이 있어요. 이게 대선의 영향까지 우리 갑자기 정치 토론회가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의원님을 모셨으니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선까지 가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의협 자체나 노한규 회장님을 알 때도 항상 어떤 결과가 있을 때는 표면뿐만 아니라 항상 대회원, 대국민, 대정부 혹은 대국회에 대한 전략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수가제가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집행부 지금 시작이잖아요. 집행부가 이제 3년을 가야 되는데 대선이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대선 이후라도 그 3년 동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부나 뭐 정부 뭐 하여튼 그 정치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슈화에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슈화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공존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화를 해가지고 사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의사들의 진위를 알려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재밌는 게 포괄수가제에서 의원들의 80%가 하고 있으니까 전면 시행에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은 80%만 해도 돼요. 예. 20%까지 예. 확대를 안 해도 예.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조금 더 그 끌어올리든지. 뭐 80%를 뭐 85%를 올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곳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방송에 늘 나오는 뭐 빅5, 뭐 상급종합병원 뭐 이런 식의 그 큰 것들이 있고 비용을 많이 쓰는 곳들이 안 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빼고 가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기관 수로 85%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행위 건수로 85%냐 또 한번 고민을 해볼 네, 필요가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뭐 세세한 건 얘기 안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의사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언론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좀 의사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참 의사들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 바람은 그냥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 그렇게 비춰지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어지는 얘기고요. 네. 그 지금 행위별 수가제가 과연 앞으로 10년, 20년을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의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결국 지불제도에 손을 건드려야 되는데 지난 의협에서는 그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아예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포괄수가제 얘기 나올 때 꼭 이게 총액 예산제로 가는 거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의협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의견도 없고 의협 자체의 안도 없고 그냥 현 상태가 그냥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의원님이 지금 의협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 질문되면 안 될 것 같지만 논의가 자꾸 아니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인터뷰를 선생님 보더라도 결국 의료제도의 큰 축은 그 지불제도 문제하고 전달 체계 문제 이렇게 것 같아요. 이제 두 개가 이제 의료 시스템의 핵심인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렇다고 의원님하고 관계 없진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보건의료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결정 사항이고 알아야 될 권리이긴 하는데 이게 그 어떤 정권에서도 대선이나 이럴 때 굉장히 이게 뭐 크리티컬하지는 않게 다뤄진다는 거죠. 그냥 뭐 선십성 공약 정도로 보건의료 정책은 항상 다뤄져 왔는데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란하고는 상관없이 올해 대선에 있어가지고 적어도 보건의료 정책이 나의 지갑 사정에도 굉장히 밀접하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는 거에도 굉장히 밀접한 결과를 미친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정말 잘 공부한 정당이 내놓는 정책 을 보고 그 정당에다가 표를 던지는 상황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아이디얼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오바마 정권이 사실상 굉장히 큰 그 지지 세력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보건의료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의는 그냥 뭐 갑자기 뭐 복지나 혜택 늘려줄게라는 정도만 가지고 박수치는 수준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문 의원님에게 적어도 이제 정치적 보수 쪽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무상의료나 이런 키워드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예, 무상 의료의 문제점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공감하는 그렇죠. 부분입니다만. 무상 의료 용어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익 재정의 선생님도 문제, 단어 자체는 정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니까요. 보장성 강화라는 부분이 이제 무상 의료로 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무상의료 공약의 컨텐츠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대선 공약에서도 이제 계속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무상의료로 인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무상 보육의 문제가 벌써 0세에서 5세 무상 보육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이 0세에서 2세의 무상 보육의 계층 확대를 하면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을 50%를 이제 지방 정부에 내렸더니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상 6개월 하고는 하지 못할 정도의 사장이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상 의료에 비교하면 또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또 그거는 한정된 재원이고 무상 의료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무상 보육의 예가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무상 의료의 말의 허구성, 그 다음에 재원 확보의 문제, 그 다음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주요 특정 중증 질환의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 뭐 서너 가지는 계속 알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김용익 교수님 뵀어요. 예, 뵙고 왔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도 또 보장성 강화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요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라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늘려야 될 부분이고요. 예. 속도와 양의 조절이 중요하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예. 지금의 보장성 강화들이 그 경증 질환은 오히려 너무 좀 잘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 항목은 너무 잘 되는 경향이 있고 비급여 항목도 너무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제 의료계에서 그러니까 원가가 뭐 73%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를 더해버린 100%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계속 의료계가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그게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고리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ESG 사건처럼 이렇게 가격을 자꾸 후려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의사들이 본의 아니게 방송 용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방송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욕만 안 하면 되죠. 예전에 저기 나는 의사단 욕 한 번 했다가 좀 얻어 맞았잖아요. 욕은 원래 안 합니다. 욕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김영식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얘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데 그 방법에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급여화를 할 때 지나치게 뭐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급여화를 하면 수요가 급격하게 늘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행위 수를 늘려서 뭐 이익을 봐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결국 어떤 선을 좀 끊어줘야지 급여화를 넣기도 좀 쉬워지고 또 지난번에 노한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는 게 의사들이 그런 부당한 체계 때문에 불가피한 뭐 과잉 진료나 이런 것들을 공개석상에서 얘기하신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좀 책임 있는 분이.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어떤 논의를 꺼내낼 수 있는 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그런 점에 좀 관심을 좀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논의가 되게 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길어져서요.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신 것들 하나씩만 더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여의사회가 있잖아요. 남의사회는 없지만 항상 뭐 작가도 여류 작가가 있고 그런데 혹시 국회의원도 그 여성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혹시 있는지. 예. 국회 내에 그 여성위원회 혹은 여성가족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여성들만의 모임은 아니고 여성을 위한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회, 상설위원회, 여성위원회는 상임위로 거의 여성들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성을 위한 위원회인데 여성만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네. 남성분이 한 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만나게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9대 국회가 300분 중에 그 15.6%인가 해가지고 45분이 여성분이세요. 그 45분이나 되는 것은 이제 비례가 홀짝으로 해서 여성분이 반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45분인데 이제 비례대표가 다수기 때문에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은 뵐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토론회 나가면서도 많이 뵙고 이제 몇 번 연찬회 같은 데 가면 여성분들하고 하여튼 많이 뵈서 벌써 이제 친목도 다졌고 앞으로도 이제 자주 뵙자. 상대적으로 남자 의원들보다는 그 여성 의원들이 사고는 덜 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여성 물리적인 의원들이 사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기를 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여성 비율이 더 늘어야 된다는 성희롱 발언, 성추행, 사회적인 문제, 부정부패. 의료계만큼 이렇게 엮여 있는 문제가 많은 곳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많이 연관된 곳이 많은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보건복지위원회라는 곳이 그 보건하고 복지하고 또 여성가족위원회 또 같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좀 홀대받았던 좀 위원회이었죠.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이었죠. 근데 이번에 들어가셔서 승무원은 얘기한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인사를 못했잖아요. 아니 봤어요. 그런가요? 그거 하시고 스킵하셔서 오셨대요. 그래서 말씀 쭉 들어보니까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아쉬운 점은 작은 정당이라서 좀 힘을 발휘하는데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이번에 좀 잘하셔서 다음에 당이 커지거나
큰 정당으로 가시거나 더 좋은 저를 가시거나 하셨으면 다른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그 이게 선진통일당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선진통일당을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하나의 공당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발언을 당이 커지길 바란다니까요. 저는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느낌점은 네. 제가 오늘 문 의원님과 이렇게 길게 대화한 건 처음인데 정말 솔직하신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회원들과 호흡해 왔던 것이 어떻게 의사 회원들과 호흡해 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의료계를 뭐 어떻게 봐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진실이 통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잘못된 정책을 법안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지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아까 장애인법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또 의료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법안 만드시겠다고 했던 부분들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뭐 쭉 얘기 나눠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마무리 발언으로 네, 지금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국장님이 네. 그 진심 뭐 이런 워딩을 하셨는데요. 네. 어디선가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진심이 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그랬냐면 제가 정당에 온고 한 4-5개월 만에 이제 비례대표 되고 의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4-5개월이 주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당의 변화도 많고 여러 총선 치르고 그러니까 4개월이 4년 같은 4개월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치권에서는 정말 진심이 안 통하는구나. 나의 진심이 안 통하는 그거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진심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근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정치권 안에서 진심이 안 통한다는 말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안 통할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당당하게 선다면 국민에게는 나의 진심이나 진정성이 통할 거다. 그런 걸 버린 적은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제가 환자 대했고 의료계 선생님들하고 대했고 그런 거 다 국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한테는 그래도 진심이 통할 거다. 그런 희망을 아직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진심, 진정성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네요. 예. 예. 네, 정말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의협에서 의무의사랑 대변인도 맡으시면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질문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세세한 뭐 포괄수가제 관련된 의견까지 여쭤보는 되게 질문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19대 국회가 거의 끝날 때쯤 한번 제가 찾아서 인터뷰를 할 때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이 통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장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